28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라팔과 독일 유로파이터를 제치고 한국의 KF-21이 27억 달러 규모 계약을 따낸 순간이었죠. 저는 28년간 유럽 방산업계에서 전투기 평가를 전문으로 해온 컨설턴트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15년, 이후 프랑스 다쏘와 에어버스의 수출 프로젝트를 자문했죠. 제게 한국 전투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짝퉁의 아류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만든 무기라는 편견이 있었죠.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을까요? 유럽 방산의 아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 모든 걸 놓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유럽 전문가가 한국에게서 배운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진실을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제 이야기는 202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런던에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메일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로부터 온 공식 의뢰서였어요.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평가 자문 요청. 후보는 프랑스 라팔, 독일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 F-16 블록 70, 그리고 한국 KF-21이었습니다. KF-21,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저는 동료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죠. 프랑스 다쏘 항공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피에르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톰슨 박사님, 너무 안일하게 보지 마세요. 동남아에서 한국제가 꽤 잘 나가고 있어요. 피에르의 말에 순간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28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유럽 전투기의 우수성은 검증된 사실입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저는 말레이시아 평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팔의 리비아 실전 기록, 유로파이터의 나토 표준 충족, F-16의 50년 검증 역사, 완벽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런데 KF-21은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개발 중이라는 뉴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라는 기사, 그리고 FA-50이라는 경공격기 수출 실적 정도였습니다. 기껏해야 미국 기술 복사품일 거야.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요. 이건 그저 형식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확신하면서요. 제 가방 속에는 유럽 전투기들의 화려한 카탈로그가 가득했습니다. 라팔의 미티어 미사일, 유로파이터의 슈퍼크루즈 능력,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전 데이터들이요.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을까요? 1950년 전쟁, 빠른 경제 성장,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 그리고 K-팝,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항공역학, 재료공학, 전자전 시스템, 엔진 기술까지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였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산에 대해 간단히 검색해봤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미사일.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이건 지상 무기들이잖아요.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이번 출장도 평소처럼 일주일이면 끝날 겁니다. 말레이시아 관계자들에게 유럽 전투기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한국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 되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오전, 저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습기가 온몸을 감쌌죠. 런던의 겨울 추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를 호텔로 안내했고 다음 날 오전 브리핑이 있을 거라고 했죠.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저 멀리 보였어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내일 브리핑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현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말레이시아 공군, 러시아제 수-30 전투기 정비 차질, 부품 수급 불가능. 아, 그렇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무기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된 거죠. 말레이시아가 급하게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유럽제가 유리하겠네요. 검증된 신뢰성, 안정적인 부품 공급, 나토 표준 호환성까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레이시아 국방부 브리핑룸. 저는 공군 관계자들 앞에 섰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차장이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우리 공군은 심각한 전력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수-30 18대 중 12대가 부품 부족으로 비행 불가 상태입니다. 쿠웨이트로부터 F-18 호넷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잉의 공급망 문제로 쿠웨이트의 슈퍼 호넷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웨이트가 기존 F-18 호넷을 말레이시아에 넘기는 것도 지연되고 있다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투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모차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증 안 된 전투기를 선택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한 장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제 전투기 운용 현황입니다. 화면에 필리핀 국기가 떴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 FA-50 12대를 도입했습니다.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이슬람 국가 IS 무장 세력을 소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해 민간인 피해 없이 적 거점만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국 국기가 나타났어요. 태국 공군은 2017년 T-50TH 4대, 2022년 추가로 8대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 12월 캄보디아 국경 분쟁 시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조종사들은 기동성과 정비 편의성을 극찬했죠. 그리고 폴란드 국기. 폴란드는 2022년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유럽 나토 국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인도가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필리핀, 태국, 그리고 폴란드까지 유럽 나토 회원국이 한국제를 산다고요? 장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검증이 아니면 무엇이 검증입니까? 실전 경험, 나토 표준 충족, 그리고 높은 만족도, FA-50이 증명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믿을 수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정보와 달랐어요. 한국제가 이 정도로 퍼져 있었다니. 하지만 잠깐만요. FA-50은 경공격기잖아요. 훈련기를 약간 개량한 수준이죠. KF-21과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FA-50의 성공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KF-21은 완전히 새로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됐고요.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참모차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입니다. 톰슨 박사님. 하지만 FA-50의 기술이 KF-21로 이어진다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FA-50의 실전 성공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우리에게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FA-50M 18대와 KF-21 블록이 18대를 패키지로 도입하면 상당한 할인과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겠다고요. FA-50M,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M은 말레이시아 버전입니다. 우리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전투기죠. 그리고 내년 말부터 인도가 시작됩니다. 내년 말, 2025년 말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니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계약 후 최소 3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만에 인도한다고요? 브리핑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한 말레이시아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유럽 전투기들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라팔이 대당 2억 달러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검증된 기술, 실전 경험, 그리고 신뢰성이죠. 전투기는 단순히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KF-21 블록이는 1억 5천만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 수준이죠. 그리고 성능은 라팔과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었어요. KF-21의 정확한 성능 자료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KF-21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2900km. 내부 무장창 없는 블록 1과 내부 무장창 있는 블록 2로 개발 중.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비용 분담 60대 40.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지연으로 관계 악화. 2024년 국군의 날 공개. 2026년 블록1 실전 배치 예정. 2028년 블록2 개발 완료 목표.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능 비교표를 봤어요. 라팔 대 KF-21 블록2. 최대 속도 둘 다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라팔 1850km, KF-21 2900km 무장 라팔, 미티어, 스칼프 등 프랑스제, KF-21 개발 중인 국산 무장 가격 라팔 2억 달러, KF-21 주정 1억 5천만 달러.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행동 반경이 KF-21이 1000km나 더 길다고요? 그리고 가격은 25%나 저렴하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정보일 겁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나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사 전문 매체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도하고 있었죠.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70년 전 전쟁의 폐허,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 세계 최빈국. 그 나라가 지금은 전투기를 만들고 유럽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2025년 2월 12일, 저는 말레이시아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FA-50M을 볼 수 있는 기회였죠. 활주로에 FA-50M 2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도색의 날렵한 기체, 생각보다 멋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조종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기체는 놀랍습니다. F-16과 비슷한 기동성에 정비는 훨씬 쉽죠. 한국 정비팀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됩니다. 시연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FA-50M이 활주로를 달리더니 급격히 치솟아 올랐어요. 수직에 가까운 상승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급선회, 적어도 고속비행, 마치 F-16을 보는 듯한 민첩함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훈련기라고? 이건 완전한 전투기 수준이잖아요. 옆에 있던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저 성능 보셨죠? 필리핀이 IS를 소탕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참모총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KF-21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공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가 한국제 전투기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긴급히 런던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본사 임원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FA-50의 실전 검증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KF-21의 성능이 라팔과 대등합니다. 가격은 훨씬 싸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경쟁이 아니라는 걸요. 유럽의 오만함과 한국의 도전, 그 역사적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저는 현지 군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동남아 방산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무기는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미사일, 그리고 FA-50 모두 성공적이었죠. 한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성비. 유럽이나 미국제보다 30% 저렴합니다. 둘째, 빠른 인도. 생산 능력이 뛰어나죠. 셋째, 고객 맞춤형 솔루션. 현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유럽만큼 신뢰할 수 있나요? 전문가가 웃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한국이 70년 전 폐허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배우고 개선하고 초월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기술을 배웠죠. 그 다음 독자 개발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세계 9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높은 순위인지요.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폴란드에만 140억 달러어치를 팔았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공 미사일까지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170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공하죠. 이게 유럽과 다른 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무기를 팔기만 했지 기술을 넘겨주진 않았거든요. 전문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왜 한국에 끌리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파트너로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고객을 대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를 대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28년간 무엇을 해왔을까요? 유럽 무기의 우수성을 자랑했지만 고객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전략이었죠.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 반면 유럽은 무엇을 했나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 우리 무기가 최고다. 그렇게 믿으며 가격만 올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트로나스 타워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말레이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인가, 한국의 혁신인가.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승부, 한국이 이길 수도 있겠다고요. 2025년 2월 18일,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전투기 업체들의 최종 제안을 듣는 자리였죠. 프랑스 다쏘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라팔은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리비아, 시리아, 말리에서 실전 경험이 있죠. 나토 표준을 충족하고 유럽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가격은 대당 2억 달러입니다. 독일 에어버스가 이어받았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공중우세 능력이 탁월합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운영하죠. 나토 통합방공망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가격은 대당 1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차례였습니다. 김진수 상무가 단상에 올랐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A-50의 성공적인 기술을 계승했죠. 김진수 상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블록1은 공대공 전투에 특화됐고 블록2는 다목적 능력을 갖췄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2,900km, 국산 무장체계를 통합 중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말레이시아의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 정비 교육, 현지 부품 생산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여러분과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가격은 블록2 기준 대당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FA-50M과 패키지 도입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김진수 상무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을 원하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진수 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무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김진수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톰슨 박사님. 우리는 호텔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기술 이전은 한국의 손해 아닌가요? 김진수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죠. 우리는 고객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파트너가 강해야 우리도 강해지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키려 하죠. 김진수 상무가 말했습니다. 그게 유럽의 전통이죠.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협력의 시대입니다. 혼자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28년간 만나본 방산 영업 담당자들과 달랐어요. 김진수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70년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웠죠. M16 소총을 카피해서 만들고 F5 전투기 조립 생산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배우고 개선하고 독자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K2 소총, FA-50 전투기, KF-21까지 만들죠. 이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한다는 것. 혼자 움켜쥐면 죽지만 함께 키우면 산다는 것.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무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인데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김진수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분담금 문제도 있고 정치적 이유도 있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KF-21을 밀고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김진수 상무가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우리는 경쟁자이지만 저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시니까요. 언젠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악수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전문가인가 아니면 유럽의 영업사원인가? 28년간 저는 데이터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편견을 데이터로 포장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FA50의 실전 성공, KF21의 우수한 사양, 합리적인 가격, 빠른 인도, 모두 검증 가능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저는 왜 인정하기 싫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편견 때문이었죠. 한국은 아시아 신흥국이다. 유럽보다 못하다. 그런 편견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전문가라면 편견을 버려야 하는데 저는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2025년 2월 20일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로만 평가하자. 저는 KF21과 라팔을 완전히 새롭게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만으로요. 성능 비교, 최대 속도 라팔 마하 1.8, KF21 마하 1.8, 동등, 전투행동 반경 라팔 1850km, KF21 2900km, KF21 우세, 무장 라팔 미티어, 스칼프 등 검증됨, KF21 개발 중이나 미국제 호환 가능, 라팔 우세, 가격 비교, 라팔 대당 2억 달러, 최근 할인으로 1억 7천만 달러, KF21 블록이 대당 1억 5천만 달러, 가격 차이 2천만 달러, 약 12% 저렴, 인도 시기, 라팔 계약 후 3년, KF21 계약 후 2년, 블록일은 1년, 속도 KF21이 2배 빠름, 기술 이전, 라팔 없음, KF21 포함, 정비 지원, 라팔 프랑스 본사 의존, KF21 현지팀 상주,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성능은 대등하거나 KF21이 우세, 가격은 KF21이 저렴, 인도는 KF21이 빠름, 기술 이전과 정비 지원도 KF21이 우수, 객관적으로 봤을 때 KF21이 유리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편견을 벗어나니 진실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실전 검증은요? 저는 FA50의 실전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 FA50 6대 투입, 5개월간 500회 이상 출격, 정밀 폭격으로 IS 거점 소탕, 민간인 피해 최소화, 2024년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T50TH 4대 투입, 조기 경보 및 공중 초계 임무 완수, 분쟁 조기 종결에 기여, 그리고 폴란드의 평가,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 발언, FA50은 나토 표준을 완벽히 충족한다. 기동성과 정비성이 뛰어나다. 48대 도입은 최고의 선택이다. 이게 검증이 아니면 뭐가 검증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본사에 제출할 최종 평가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 평가, 한국 KF21의 경쟁력 분석. 저는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KF21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다. 성능은 유럽제와 대등하며 가격과 인도 속도에서 우위에 있다. FA50의 실전 검증이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KF21은 합리적 선택이다. 다만 유럽 전투기의 장기 검증 기록과 나토 통합성은 여전히 장점이다. 최종 권고 양측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전문가는 특정 제품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밤 11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프랑스 정부 말레이시아의 특별금융 지원 제한, 라팔 도입 시 15년 저리 대출 제공.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국가가 직접 나선 겁니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말레이시아의 F-16 블록 70 특별 제한, 우방국 특가로 대당 1억 2천만 달러.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전투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영향력 싸움이었죠. 프랑스와 미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을 막기 위해서요.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대국의 압력을 받은 거죠. 저는 김진수 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무님, 들으셨습니까? 네, 톤슨 박사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선택을 존중하죠. 김진수 상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실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겁니다. 성능과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정치적 압력을 넣다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방산시장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2025년 2월 28일 말레이시아 국방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친서방 성향의 정치인들이 압박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 우리는 서방 우방국이다. 한국보다 전통적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공군 관계자들은 반발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최적의 전투기다.
KF21이 우리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한다.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레이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약소국들의 딜레마였습니다. 강대국의 압력과 자국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거죠. 70년 전 한국도 그랬을 겁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약소국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말라. 너희가 필요한 걸 선택하라. 우리가 파트너가 되겠다. 이게 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필요한 건 검증된 우방이 아니라 최적의 전투기입니다. FA-50의 성공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KF-21을 최우선 후보로 검토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자주국방이구나. 말레이시아는 강대국의 압력을 거부하고 자국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70년 전 한국이 폐허에서 일어섰던 것처럼요. 참모총장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최빈국,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개선하고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8년간 저는 무엇을 봤던 걸까요? 유럽의 영광만 봤지 도전자의 용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약소국도 할 수 있다는 희망, 강대국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진수 상무를 찾았습니다.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김진수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우선 후보일 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요. 다음 주 최종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2025년 3월 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대회의실. 각국 언론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 결정을 발표합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한국 KF-21 블록이 18대를 도입합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7억 달러, 대당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인도 시기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 인도. 추가로 12대 추가 도입 옵션을 포함합니다. 총 30대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기술 이전, 정비 교육, 현지 부품 생산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저는 김진수 상무를 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28년 경력의 유럽 전문가가 한국의 승리에 박수를 보낸 겁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동료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마크, 자네 뭐 하는 건가? 우리가 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피에르, 우리가 진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울 기회를 얻은 거지. 피에르가 어리둥절한 표이였죠. 국방장관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심, 파트너십, 그리고 70년간의 기적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강대국의 압력을 이겨내고 자주적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KF-21이 그 선택의 상징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가치의 선택이었죠. 기득권의 오만함이냐, 도전자의 겸손함이냐, 과거의 영광이냐, 미래의 가능성이냐. 말레이시아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계약 조인식이 시작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김진수 상무가 서명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 순간이 기록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회의장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간 저는 유럽의 우월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만함이었어요. 진짜 우월성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걸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요. 조인식이 끝나고 김진수 상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사님의 공정한 평가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상무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많습니다. 김진수 상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서
유럽 방산업계에 경고할 겁니다. 각성하라고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김진수 상무가 웃었습니다. 함께 일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런던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 말레이시아 KF21 선택이 주는 교훈. 내용은 이랬습니다. 유럽 방사는 각성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기술력, 가성비, 고객 서비스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고객을 파트너로 대하고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을 잃을 것이다.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8년 경력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말레이시아 KF21 도입, 동남아 충격, 필리핀, 우리도 KF21 검토, 태국 FA50 추가 도입 및 KF21 관심 표명, 베트남, 한국과 방산 협력론의 시작, 도미노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선택이 동남아 전체를 흔들고 있었죠. 유럽 언론도 반응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한국에 밀린 프랑스 방산, 자존심 상처, 독일 슈피겔, 유럽 방산의 경고 등, 한국의 도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KF21,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리핀과 태국도 방문했습니다. 현지에서 FA50을 실제로 보고 싶었거든요.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 FA50 12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 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2017년 마라위 전투, 이슬람 국가 IS가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민간인 수천 명이 인질이었죠. FA50이 투입됐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으로 IS 거점만 정확히 타격했어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5개월 만에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FA50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검증이구나. 태국 코랏 공군기지, T-50TH 12대가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놀랍습니다. F-16과 비슷한 성능인데 정비가 훨씬 쉬워요. 부품도 빨리 오고요. 2024년 캄보디아 국경 분쟁 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T-50TH 덕분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진짜였습니다. 3월 중순,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내가 마중 나왔어요. 여보, 얼굴이 많이 변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마크, 자네 보고서 읽었네. 한국을 너무 띄운 거 아닌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한국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월 말, 저는 런던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산의 부상과 유럽의 대응이었죠. 참석자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CEO, 국방부 관계자, 학자들이었어요. 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2024년 한국은 방산 수출 17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9위입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청중들이 숨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배우는 겸손함. 한국은 미국, 유럽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웠죠. 둘째, 개선하는 끈기. 단순 카피가 아니라 개선했습니다. 더 나은 걸 만들려 노력했어요. 셋째, 독자 개발. 배운 걸 바탕으로 독자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KF21이 그 결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넷째, 파트너십. 한국은 고객을 파트너로 대합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죠. 이게 유럽과 다른 점입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은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 우리 무기가 최고다. 그렇게 믿으며 가격만 올렸죠. 고객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은 거부했고요. 결과가 뭡니까? 말레이시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톰슨 박사님,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고객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야 합니다. 기술을 나눠야 합니다. 혼자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가격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명성만으론 안 됩니다. 프랑스 CEO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을 나누면 경쟁자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와 경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혼자 움켜쥐면 죽지만 함께 키우면 삽니다. 세미나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어요. 영국 전문가 유럽 방산의 쓴소리. 한국에게 배워라.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난도 받았죠. 배신자. 유럽을 팔아먹었다. 한국 앞잡이.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4월 프랑스 정부가 방산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 이전 확대,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강화, 가격 경쟁력 제고. 독일도 한국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죠. 영국 국방부는 한국 방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5월, 저는 다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FA-50M 인도 준비 상황을 보기 위해서였죠. 말레이시아 공군기지, FA-50M 첫 번째 기체가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기가 그려진 회색 전투기, 아름다웠습니다. 조종사들이 훈련받고 있었어요. 한국 교관들이 가르치고 있었죠. 김진수 상무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상무님.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무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진수 상무가 말했습니다. KF-21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말레이시아가 첫 수출국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필리핀, 태국,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 보이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KF-21은 성공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상무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요?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겁니다. 유럽의 세계예요. 70년 만의 기적을, 겸손함과 끈기가 만든 승리를요. 김진수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요. 지금 2025년 6월, 저는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고 KF-21 모형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28년 전과 달라진 건 이겁니다. 이제 저는 편견 없이 봅니다. 모두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70년 만의 기적, 폐허에서 세계 9위로, 그 과정에서 배운 겸손함, 고객을 파트너로 대하는 자세, 이게 한국의 진짜 강점입니다. 저는 한국방산의 옹호자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공정한 평가자가 됐죠. KF-21은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FA-50의 성공이 증명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입장입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전문가는 인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요. 최근에 인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F-21 평가를 의뢰한다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이라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제 경력이 진짜 의미를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70년입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 2024년 세계 9위 방산 강국. 수출 170억 달러. 이 기적을 만든 건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배우려는 겸손함, 도전하는 용기. 한국은 유럽을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고객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KF-21입니다. 저는 28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한국에게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전문가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도 주변에 과소평가받는 누군가가 있나요? 혹시 편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한국의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노력과 진심이 승리를 만든다. 제 책상 위 KF-21 모형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28년 경력이 진짜 빛을 발하는 건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질 때라고요.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겸손함이 오만함을 이긴다는 것, 파트너십이 독점보다 강하다는 것, 미래는 도전자의 것이라는 것. 이제 저는 새로운 전문가가 됐습니다. 유럽만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세계를 보는 전문가로요. 그리고 제 임무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기적을 세계에 알리는 것. 70년 만에 폐허에서 강국이 된 나라. 겸손함과 끈기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을 깬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한국의 어떤 점이 놀라우신가요? 한국의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년 경력의 영국 전문가가
한국에게 무릎 꿇고 배운 이야기.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톰슨 박사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953년 한국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구. 2026년 한국은 러시아도 놀라는 초음속 미사일을 독자 개발한 기술 강국입니다. 대체 이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미 해군 25년 경력에 대한 미사일 전문가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훌륭합니다. 한국은 우수한 중급 기술국, 혁신가가 아닌 모방자라고요. 그런데 2026년 1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1990년부터 20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해성 5가 공개된 것입니다. 마하 3.2 속도, 사거리 520km, 정밀도 5m 오차 범위, 잠수함 발사 가능, 모든 기술 순수 국산.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폐허에서 이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민족의 기적입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하며 구축함 함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대함 미사일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브래드 톰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내용은 제 25년 경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아침, 저는 뉴스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20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해성5가 공개된 것입니다. 마하 3속도, 사거리 500km, 그것도 모든 기술이 순수 국산이라니요. 저는 지난 2년간 수십 번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류 기술국이다. 초음속 미사일은 한국에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2021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2022년부터 실전 배치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미국 CIA도 저 같은 전문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야혼트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70년의 기적을 말이죠. 제 이름은 브래드 톰슨, 1975년생으로 올해 51세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태어나 해군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해군이었고 할아버지도 2차 대전 참전 용사였죠. 저는 199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25년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순양함, 구축함을 거치며 8년간 구축함 함장을 역임했고 특히 대함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퇴역 후에는 워싱턴 DC의 방위산업 싱크탱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며 전 세계 해군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러시아의 P-800 야혼트부터 중국의 YJ-18까지 모든 주요 대함 미사일의 성능을 평가하고 미 국방부에 보고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데이터주의자입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25년간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확신을 줬죠. 그리고 그 확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라는 것이요. 한국은요? 물론 훌륭한 나라죠. K9 자주포는 정말 우수합니다. K 전차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초음속 미사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램제트 엔진 기술, 정밀 유도 시스템, 잠수함 발사 기술. 이건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항상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학생이야.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하지만 혁신가는 아니지. 모방은 잘하지만 독창적인 기술 개발은 다른 문제야.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러시아 야혼트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전 세계 해군력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서 한국은 늘 지역 강국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2025년까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분석이 옳다고요. 제 25년 경력이 틀릴 리 없다고요. 하지만 2026년 1월 15일 그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워싱턴 DC는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매일 아침 7시 저는 포토맥 강을 따라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군에서 익힌 습관이죠.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시 정각,
저는 연구소 책상에 앉아 전 세계 방산 뉴스를 체크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각국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제 팀은 5명의 분석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군 출신이거나 MIT, 스탠포드 출신 박사들이죠. 우리의 분석 보고서는 국방부와 의회에 직접 보고되며 때로는 대통령 브리핑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 동료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중국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태평양은 그들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들에게는 실전 경험이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70년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 사무실 창문으로는 펜타곤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죠. 제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요. 벽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전 세계 해군력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사력을 색깔로 구분해 놓았죠. 미국은 파란색, 러시아는 빨간색, 중국은 주황색, 그리고 한국은 연두색이었습니다. 연두색은 중급기술국을 의미했어요. 책상 한쪽에는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함 미사일 중 하나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러시아 기술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국 군사 전문가인 왕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징대 교수로 중국 해군 전문가였죠. 우리는 종종 의견을 교환했어요. 왕 교수는 최근 한국 방산에 대해 묘한 뉘앙스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톰슨 박사,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왕 교수, 존경은 하지만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이에요. 주말마다 저는 버지니아의 요트클럽에 갔습니다. 바다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바다가 그리웠거든요. 요트를 타고 체서피크만을 항해하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수자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딸 에밀리는 조지타운대 2학년, 아들 마이클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종종 저에게 세계 정세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아빠, 한국이 요즘 방산 수출을 많이 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열심히 하는 나라야. 하지만 아직 최고 수준은 아니지. 좋은 중급 기술을 가진 나라 정도로 보면 돼.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딸의 그 질문이 몇 달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밤이면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재 벽에는 제가 함장으로 근무했던 구축함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USS 존 폴 존스함. 그 배에서 보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저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옳다고 제 경험이 틀림없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곧 그 평온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10월 중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책상 위에 인텔리전스 리포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장영실함 진수식 관련 보고서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진수식 현장에 정체불명의 대형 미사일 전시, 설명 없음, 러시아 야혼트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됨.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러시아 기술 카피했나 보군. 하지만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야혼트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더 세련되어 보였고 더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미사일의 노즐 부분, 동체의 곡선, 전체적인 비율. 이건 단순한 카피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국이 독자 개발했을 리 없어.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주 방문하는 밀리터리 포럼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해성호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확인된 바 있나요? 사거리 500km, 마하 3속도라는 루머가 돕니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하고 싶었어요. 동료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래드, 이 소문들 봤어요?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20년 동안 비밀리에 개발했다고. 우리 CIA가 모를 리 없어. 그냥 인터넷 루머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도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저는 CIA 분석관인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한국의 해성5라는 미사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마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성5? 잠깐만 확인 중이에요.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확인 중이라고? 그 말은 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말 만약에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아니야, 불가능해. 초음속 미사일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램제트 엔진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기술인데 정밀 유도 시스템은 또 어떻고 잠수함 발사 기술까지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장영실함 진수식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세련된 미사일의 형태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 폴란드의 1000문 이상 수출, K2 전차 여러 나라에서 관심, KF-21 스텔스 전투기, 독자 개발 성공, 잠수함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임스가 급히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프레드, 이거 봐요. 그가 보여준 것은 해외 방산 전문지 기사였습니다. 한국, 캐나다 잠수함 실사단의 비밀무기 공개, 초음속 대함 미사일 존재 확인 가능성.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루머가 아니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난 2년간 쓴 모든 보고서가 그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제 25년 경력이, 제 모든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오전 7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깅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샤워를 하던 중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요. 뉴스에 당신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급히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TV에서는 CNN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속보입니다. 한국이 20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해성5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방부 브리핑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성5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스펙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520km, 속도 마하 3.2, 모든 기술 순수 국산. 2021년 개발 완료, 2022년 실전 배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P-800 야혼트를 능가하는 성능으로 중국의 항공모함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평가됩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의 알림이 쏟아졌어요. 동료들의 문자, 상사의 긴급 전화, 언론의 인터뷰 요청. 모두 한국의 해성5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레드, 당장 펜타곤으로 와요. 긴급 회의래요. 저는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성5 미사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었죠. 펜타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의 국방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이 역력했어요. 국방부 차관보가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정보 실패를 겪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부터 무려 20년 이상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우리는 그 어떤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CIA 분석관 마크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했을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질문해야 했어요. 실례지만 이 정보가 정말 확실한 겁니까? 혹시 한국의 과장은 아닐까요? 차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톰슨 박사,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우리 위성이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포착했고 캐나다 실사단이 직접 현물을 확인했습니다. 한 해군 장성이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능입니다. 우리 분석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러시아 야혼트보다 20% 빠르고 30% 더 정확합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회의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모든 핵심 기술이 국산이라는 점입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 정밀 유도 시스템, 잠수함 발사 기술, 이 모든 것을 독자 개발했다는 겁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5년간 작성한 한국 관련 보고서는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거네요.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톰슨 박사, 당신이 그 작업을 주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이 한국 해군력 평가 보고서의 주저자였으니까요. 당신이 수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쓴 모든 보고서, 한국을 이류기술국으로 평가한 모든 문서들, 그것들이 이제 제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프레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예요. 제임스,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25년 경력이 뭔가요?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제 오만함이 이제 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뉴스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저는 백미러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51세 남자, 방금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은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딸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한국 미사일 이야기요. 아빠가 예전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내가 딸을 말렸습니다. 에밀리, 지금은 아빠를 힘들게 하지 마. 하지만 딸의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저는 틀렸으니까요. 완전히 틀렸으니까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구축함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건가. 제 모든 분석이, 제 모든 확신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언론사들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모두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2년 전 한국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침 신문 일면을 보는 순간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국은 이류기술국 발언한 전문가, 해성 5존재 전혀 몰라. 기사에는 제 사진과 함께 지난 2년간 제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한 모든 발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톰슨 박사는 국방 세미나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은 모방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2024년 9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2025년 6월, 한국 해군을 지역 강국 수준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저는 신문을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회피하는 눈빛, 비난하는 눈빛, 모두 섞여 있었죠. 제임스만이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프레드, 우리 모두 몰랐어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저자였다는 것을, 제가 가장 강하게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요. 오후 2시 연구소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장실에 들어서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프레드, 이게 뭔지 아나? 국방부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연구소의 한국 관련 분석 보고서, 신뢰도 재검토 요청, 향후 계약 재평가 예정.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보고서 때문에 우리 연구소 전체가 곤란해졌네. 국방부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소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2주간 휴직하게,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집에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게나. 휴직이라는 말에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상 정직이나 다름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담보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하네요. 당신 수입이 불안정하다면서요. 저는 아내를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딸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요. 아빠가 한국을 무시했다가 망신당했다고. 아들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무능한 전문가의 아들이라고 놀린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 한 병을 거의 비웠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걸까? 20년 동안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하다니.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53년 휴전, 1960년대 1인당 GDP 79달러 세계 최빈국,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 반도체 산업 시작, 1990년대 자동차 수출 본격화, 2000년대 IT 강국 도약, 2010년대 조선 세계 1위, 2020년대 방산 수출 급증.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반도체는 세계 1위, 조선은 세계 1위, 자동차는 세계 5위, 그리고 이제 방산은 세계 4위.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한국 전쟁 사진들을 봤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폐허가 된 공장들, 그리고 2026년 서울의 사진을 봤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최첨단 지하철, 화려한 야경. 이 두 장면이 같은 나라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오만함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의 눈물이기도 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데이터만 봤어. 숫자만 봤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70년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했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내 눈으로 보자.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자고요. 그것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해성호를 보도했고 그때마다 저의 과거 발언들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브래드 톰슨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 잔인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25년 경력이 무슨 소용인가? 한국 할아버지들이 더 잘 알겠다. 무능한 전문가의 표본. 하루는 제 트위터 계정에 1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날 계정을 폐쇄했어요. 더 큰 충격은 학계에서 왔습니다. 제가 5년간 강의했던 조지타운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교수님, 죄송하지만 다음 학기 강의는 어렵겠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쌓아온 명성이 2주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옛 해군 동료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위로 전화를 했지만 대부분은 거리를 두었죠. 한 동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미안하지만 지금 자네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 내 평판도 생각해야 하거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테니까요.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수입만으로는 불안하다며 딸은 학교를 휴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눈총이 견딜 수 없다고요.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당신 명예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집착에 가까웠어요. K9 자주포, 전 세계 48개국 관심 표명, K2 전차, 최고 수준의 기술력, KF-21 전투기, 독자 개발 성공, 그리고 해성5 20년간의 비밀 프로젝트, 순수 국산 기술. 저는 한국 방산의 역사를 파헤쳤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 1980년대 독자 무기 개발 시작, 1990년대 K9 자주포 개발 착수. 매 단계마다 서방 국가들의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무기를 만들어 기술도 없으면서 카피나 하겠지.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모든 조롱을 이겨내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조롱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요. 새벽 4시, 저는 옛 해군 동료 중 한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마크, 부탁이 있어.
한국 해군 관계자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마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브래드, 자네 진심이야?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가면 더 망신당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마크,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그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며칠 후 마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방문 허가가 떨어졌다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다녀올게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조심해요. 그리고 진실을 찾길 바랄게요. 2026년 1월 말,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첨단 시설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빠른 수화물 수령, 친절한 안내,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이게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곳이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였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다음 날 아침 마크의 소개로 진해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부산까지 KTX 고속열차를 탔는데 그것도 놀라웠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 정확한 시간 운행. 모든 것이 일본 신칸센이나 프랑스 TGV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하자 김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진 분이었죠. 톰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과장되어 있을 거야. 직접 보면 실망스러울 거야.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먼저 세종대왕함을 봤습니다.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동급의 전투함이었어요. 저는 배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배가 아니었어요.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이 배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SPY-1 레이더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SPY-1 레이더도 곧 국산화하실 건가요? 김 대령이 웃었습니다.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다음 배부터는 완전 국산 이지스함이 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형 실함을 봤습니다. 최신 잠수함,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었죠.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특별경납고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쳤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해성 5 실물을요. 길이 약 8m, 직경 1m, 유선형의 완벽한 형태, 검은색과 회색이 조화를 이룬 도장. 저는 다가가서 미사일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이 해성 5입니다. 저는 미사일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노즐의 설계, 동체의 곡선, 유도 시스템의 배치,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러시아 야혼트보다 세련되어 있었고 중국 YJ-28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기술 사양서였어요. 엔진, 덕티드 램제트 엔진, 국산, 최고 속도, 마하 3.2 사거리, 520km, 정밀도 CEP 5m, 탄두 중량 300kg, 잠수함 발사 가능. 그리고 가장 놀라운 문장, 모든 핵심 기술 순수 국산. 저는 태블릿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1990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 대령이 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끈기가요. 그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설계도와 시험 기록들이 붙어 있었어요. 1차 시험 실패, 1992년 3월, 2차 시험 실패, 1994년 7월, 10차 시험 실패, 1999년 11월. 실패의 기록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0년 15차 시험, 부분 성공. 2015년 20차 시험, 주요 성공. 2021년 최종 시험, 완전 성공. 20년,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어요. 이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 기술도 없으면서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연료 삼아서요. 그날 저는 3시간 동안 해성호를 연구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자세히 봤죠. 김 대령은 제게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저는 전문가로서 모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램제트 엔진의 연료 효율은, 유도 시스템의 정확도는, 잠수함 발사 시 안정성은, 양산 비용은, 김 대령은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변은 모두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해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김 대령이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김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인정하시는군요. 네, 저는 오만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그 뒤에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70년의 역사를, 한국인의 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아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부산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해성호를 탑재한 잠수함들이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한국을 지키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어요. 제임스, 내가 직접 확인했네. 해성호는 진짜야.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 나는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는 나라야.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기쁨도 있었어요. 한국, 당신들은 대단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대전으로 가는 길, 저는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 깨끗한 도시, 활기찬 사람들. 1950년대 사진에서 봤던 폐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도착하자 이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톰슨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박사님의 논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쓰신 대한 미사일의 미래라는 논문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논문에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났거든요. 한국은 기술력 한계로 독자적인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논문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이 박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번의 보안 검색을 거쳤어요. 전시실에 들어서자 해성 5의 개발 과정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 프로젝트 시작, 참여 인원 35명, 예산 연 50억 원.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램제트 엔진 기술도, 유도 시스템도, 심지어 기본 설계도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초 물리학부터 다시 공부했고, 외국 논문을 수천 편 읽었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벽에는 실패한 시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폭발하는 미사일, 추락하는 미사일, 궤도를 이탈하는 미사일. 1995년 6차 시험, 발사 3초 만에 폭발. 2000년 12차 시험, 엔진 과열로 실패. 2008년 18차 시험 유도 시스템 오작동.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을까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1999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실패만 거듭했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려 했어요. 많은 연구원들이 떠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우리 중 12명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이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1950년 전쟁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을요. 우리는 다시는 무력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엔진을 개발하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엔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 정밀한 노즐 설계, 완벽한 공기 흐름 제어. 이건 러시아 야혼트의 엔진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어요.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중시했지만 우리는 효율을 중시했어요. 그 결과 우리 미사일은 같은 크기로 100km 더 멀리 날아갑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에요. 혁신입니다. 이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혁신가입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연구소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맛있었어요.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박사님의 논문을 읽었을 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 논문이 우리에게 동기를 줬으니까요. 우리는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박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이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이해하셨으니 됐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한국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지, 70년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모두 박사학위를 가진 인재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해성 6를 개발 중이라고 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해성 6는 사거리 800km의 마하 사속도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성 5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죠. 저는 그들의 자신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해낼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대전을 떠나며 저는 이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박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게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가끔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 이 땅에서 70년 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K-팝이 흘러나오는 상점들,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바리스타는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네요. 바리스타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짧은 대화가 제게는 의미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죠. 폐허가 된 서울 사진, 굶주린 아이들, 파괴된 다리들, 사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전시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 그리고 바로 옆 전시판에는 2026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 35,000달러, 세계 10위 경제대국,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 할아버지가 옆에 서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젊은이, 외국인이시죠?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때를 기억하네. 1950년 6월 25일. 내가 15살 때였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가 어땠나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옥이었지.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없었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지. 우리 자식들은 절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을 보게. 저 높은 빌딩들을, 저 깨끗한 거리를.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 세대가 말이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나라를 지키고 키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였으니까.
그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세대 전체의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초고층 빌딩들의 네온사인. 70년 전 이 자리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폐허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대도시였죠.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풍경을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려야 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연구소 소장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어요. 소장님, 저는 한국에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성 5는 진짜이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싶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보고서를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대령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어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고 한국은 완전히 옳았습니다. 김대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친구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을 뒤돌아봤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70년 전 폐허였던 이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놀라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해성 5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서론 한국에 대한 과소평가와 그 결과. 본론 70년의 역사 20년의 개발 과정. 기술적 우수성. 결론 한국에게서 배우는 교훈. 저는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DC에 도착할 때까지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저는 즉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소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들어오게. 소장은 제 이메일을 읽었는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 자네 진심인가? 한국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겠다고? 네, 소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성 5는 진짜이고 우리의 모든 평가가 틀렸습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지금 연구소 상황이 좋지 않네. 국방부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철저하게 하게. 데이터로 증명해야 해.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분류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브래드, 정말 하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보고서 작성에 쏟아부었어요. 한국의 70년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2026년 기술 강국까지의 여정을요. 해성 5의 기술적 우수성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야혼트, 중국 YJ18과의 상세한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속도 해성 5 마하 3.2, 야혼트 마하 2.9, YJ18 마하 3.0, 사거리 해성 5 520km, 야혼트 600km, YJ18 540km, 정밀도 해성 5 CEP 5m, 야혼트 CEP 10m, YJ18 CEP 8m, 종합평가 해성 5가 속도와 정밀도에서 최고 수준. 이 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추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는 제게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한국방산의 미래 전망도 포함시켰습니다. 해성 6 개발 중 KF-21 전투기 양산 시작, 차세대 잠수함 설계 진행, 2주 만에 150페이지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해성 5 게임 체인저인가 게임 엔더인가. 제임스가 초고를 읽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브래드, 이거 정말 발표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거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알아, 하지만 진실이잖아. 그래, 진실이지. 그리고 잘 썼어. 이건 당신 인생 최고의 보고서야. 저는 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소장은 하루 종일 걸려 그것을 읽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브래드, 대단한 보고서야.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자네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주 국방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하게. 200명 정도 올 거야. 저는 일주일 동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고 발표문을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또 비난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확신해. 내가 오라.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딸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에요. 아들 마이클도 응원했습니다. 아빠, 파이팅! 가족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발표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벽에 걸린 구축함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배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용기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아가는 용기요. 이제 제게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2026년 2월 15일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 전문가 포럼.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국방부 관계자, 의회 보좌관, 언론, 학자들.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제임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브래드, 당신은 할 수 있어. 무대에 오르는 순간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브래드 톰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실수를 고백하려 합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의 방산기술을 이류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화면에 해성 5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해성 5입니다. 마하 3.2 속도, 사거리 520km, CEP 5m.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기술이 순수 국산이라는 점입니다. 청중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야혼트와의 비교 그래프, 중국 YJ-18과의 성능 비교표, 해성 오는 속도에서 야혼트를 10% 앞서고 정밀도에서는 50% 우수합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박사, 그렇다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충분한 수량의 해성5를 보유한다면 중국의 세계 항모 전단도 한반도 500km 내 접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은 왜 이전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오만함 때문입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고 그 뒤에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한국인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한국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최첨단 무기까지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사진과 현재 서울 사진을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으신 건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전문가로서의 분석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가 나왔다고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매수당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었죠. 발표장을 나오는데 한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톰슨 박사,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발표로 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그날 저녁 CNN 생방송에서 저는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해성호는 게임 체인저이고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생각을 바꾸셨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로서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톰슨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다. 한국 정부가 뭔가 했을 것이다. 의견은 반반이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이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사님, 발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이 박사님,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들이 거실에서 제 방송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안아줬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전문가예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발표 3일 후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이메일을 열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인 불명, 제목은 경고였어요. 톰슨 박사,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즉시 FBI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은 불가능했어요. 완벽하게 익명이었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기사가 떴어요. 톰슨 박사,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금전 수수 의혹.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한 날조였어요. 기사는 제가 한국 방문 중 수상한 금전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했다고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단 1센트도 받지 않았어요. 연구소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오라고요. 소장실에 들어서자 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브래드, 이게 사실인가? 아닙니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난리야. 우리 연구소 이미지가. 소장님,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그날 저녁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FBI가 제 집에 왔습니다. 2명의 수사관이 배지를 보여줬어요. 톰슨 박사님, 외국 정부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딸과 아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조사하십시오. 제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FBI는 제 서재를 뒤졌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들을 가져갔어요.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언론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CNN, 톰슨 박사 FBI 조사, 한국 스파이 의혹, 파크스 누즈, 매수당한 전문가, 미국 안보 위협, MSNBC, 신뢰할 수 없는 분석가, 즉각 해임해야. 소셜미디어는 저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매국노 톰슨, 한국 스파이, 감옥에 보내라.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고용주가 제 아내와 일하기 부담스럽다고 했대요. 딸은 대학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캠퍼스를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가족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한 병을 비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가?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래드, 나도 FBI 조사를 받았어. 자네와의 모든 대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더군. 미안해, 제임스. 자네까지 연루되게 해서. 괜찮아. 나는 자네를 믿어.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변호사 비용만 해도 5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박사에게 이메일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그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새벽 3시,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한국의 진실도 함께 묻힐 테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어요. 이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야. 그리고 진실은 결국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10일째 되는 날 아침 전환점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FBI였어요. 다시 왔구나 생각하며 문을 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톰슨 박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박사님은 결백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사님께 대한 모든 의혹은 중국 정보기관의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어요. 1시간 후 FBI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브래드 톰슨 박사에 대한 모든 의혹은 외국 정보기관의 허위 정보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사는 완전히 결백하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브래드,
CNN 뉴스 봤어? 자네가 무죄야. 소장, 톰슨, 연구소로 돌아오게. 자네가 옳았어. 옛 동료들, 브래드, 미안했네. 우리가 자네를 의심했어. 1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박사가 긴급히 미국에 온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를 위해 증언하러 온다고요. 다음 날 워싱턴 DC 국립기자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박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해성 5개발 책임자 이재훈입니다. 오늘 톰슨 박사를 위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여기 톰슨 박사와 우리 연구소의 모든 교류 기록이 있습니다. 박사는 우리에게서 단 1센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모든 재정 기록입니다. 박사의 한국 방문은 순수하게 개인 자격이었고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까? 이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톰슨 박사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력들은 그 진실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오후 캐나다 잠수함 실사단의 책임자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는 캐나다 해군 제독 존 맥도날드입니다. 톰슨 박사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성5를 확인했으며 그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지어 미 해군의 한 제독도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은 25년간 성실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의심한 것은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CIA의 발표였습니다. CIA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 끝에 톰슨 박사 관련 의혹이 중국 정보기관의 조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해성5가 자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는 문서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중국 정보 요원들의 이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톰슨 박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제 가족이 당한 괴로움이 모두 중국의 조작 때문이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성5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해성5가 진짜로 그들의 해군 굴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N, 톰슨 박사, 중국의 표적이 되다. 그가 옳았다. 워싱턴 포스트, 진실을 말한 데가. 톰슨 박사의 용기. 뉴욕타임스, 한국 해성5,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소셜미디어도 역전되었습니다. 톰슨 박사에게 사과합니다. 진정한 전문가의 용기. 한국을 옹호한 것이 옳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저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가 영웅이에요. 아들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최고.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톱뉴스였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 승리가 아니라 진실의 승리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밤늦게 이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친구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평온했어요.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5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해성5 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대함 무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TV로 그 발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포럼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중이 500명이었고 CNN과 BBC가 생중계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제 걸음은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나라의 기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1953년 서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 폐허. 1953년 한국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서울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화려한 야경. 2026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며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70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정점에 해성5가 있습니다. 저는 해성5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마하 3.2 속도, 사거리 520km, 정밀도 CP 5m, 그리고 모든 기술이 순수 국산입니다. 한국은 1990년부터 20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이 박사와 한국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70년 전 폐허를 기억하고 다시는 무력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중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5분간 계속된 박수. 저는 무대에 서서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국 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이 제게 진실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대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국은 박사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임스가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모두 모였어요. 소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브래드, 자네의 용기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자네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말이야. 저는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 승리가 아니에요. 진실의 승리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였어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식사를 했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친구들이 모두 아빠를 존경한대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빠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서재에서 이 박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 박사님, 오늘 500명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해성 5의 진실을 말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국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님께 초대장을 보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방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특별 연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뭘 생각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을 생각해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그 나라를요.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한국에게서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요. 3월 중순부터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해성 5 동아시아 군사 균형 재편. 워싱턴 포스트, 중국의 해군 굴기의 제동, 한국 미사일의 위력. CNN, 게임 체인저를 넘어선 게임 엔더, 해성 5의 충격. BBC, 한국 방산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해성 5를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제 연구소에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하루 100통이 넘는 이메일과 전화였어요. 캐나다가 정식으로 한국 잠수함 12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0조 원 규모, 그리고 해성 5 기술 이전 포함. 폴란드가 추가 K9 자주포 계약과 함께 해성 5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주가 한국과 차세대 대함 미사일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한국 방산 기술 벤치마킹을 위해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제 이메일함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톰슨 박사,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국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부탁드립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저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제안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국방부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수석 고문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한 주간지가 저를 표지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을 말한 용기, 브래드 톰슨의 이야기.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는 중국의 태도였습니다. 3월 20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예정했던 대규모 해군 훈련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3월 2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4월 초 중국 해군이 한국 이이지 침범을 중단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해성 5 때문에 우리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해성 5가 실제로 전쟁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자네 덕분에 동아시아가 더 안전해졌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죠. 4월 중순 저는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청문회였어요.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톰슨 박사, 한국의 방산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대함 미사일 기술, 재래식 잠수함 기술, 자주포 기술. 이 세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70년 발전 과정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저는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그 주 금요일 연구소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에게서 배우는 방산 기술 혁신.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3시간 동안 강연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해성5의 개발 과정, 기술적 우수성,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70년 전 폐허를 기억하고 다시는 무력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간의 폭풍이 지나간 후 처음으로 평온한 주말이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가족 모두 가자. 아들도 신나했습니다. 진짜요? 한국 가는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국이 우리 가족을 구해준 나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 박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름에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요.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2026년 상반기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0% 증가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기술 추종자가 아닌 기술 선도자로, 모방자가 아닌 혁신가로. 5월 중순 NATO 정상회의에 한국이 옵서버로 초청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NATO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6월 초 지칠 정상회의에서 한국 무기 체계가 표준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말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우리 군에도 도입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6월 말 일본 방위성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말했죠. 일본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대함 미사일 분야에서요. 7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놀라운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제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국방부 수석 고문으로서 저는 이제 정책 결정에도 참여했어요. 한미방산 협력 강화 방안, 한국기술 도입 검토,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수립.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초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였어요. 서울 강남의 밤 풍경은 뉴욕보다 화려했습니다. 딸과 아들은 감탄했죠. 이 박사가 저희 가족을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한식당에서 갈비와 불고기를 먹었어요. 식사 중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님 덕분에 한국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실력 덕분이죠. 이 박사가 소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다음 날 ADD 대전 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6개월 만이었죠. 젊은 연구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해성 6를 개발 중이었어요. 한 연구원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사거리 800km, 마하 4속도. 정말 가능한가요? 연구원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2028년까지 완성할 겁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5년 전 이 박사의 눈빛과 같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결의. 부산 해운대에서 가족과 함께 일출을 봤습니다.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장엄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나라가 정말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힘.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전쟁기념관에 들렀습니다. 가족에게 1950년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전쟁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됐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야, 아들아. 그게 한국의 기적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마지막 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가족과 함께 봤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한국이 우리 인생을 바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게 진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용기도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해성 6 차세대 전투기, 미래형 잠수함.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자 친구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서방 우월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신 저는 겸손을 배웠죠. 데이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의지와 끈기의 힘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의 저력을요. 저는 이제 조지타운대에서 새로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한국에게 배우는 기술 혁신의 비밀. 첫 수업날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복도까지 넘쳐났어요. 저는 첫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1950년 서울의 폐허 사진이었죠. 195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다음 슬라이드는 2026년 서울이었습니다. 2026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며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 70년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강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열광했고 강의 평가는 만점이었어요. 10월에는 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해성호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출판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책이 팔릴까요? 하지만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10만 부가 팔렸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한국의 진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쇄 수익은 모두 한국 유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1년에 10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11월에는 아내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했죠. 딸 에밀리는 다음 학기 서울대 교환학생을 신청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아들 마이클은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 빠진 것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를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박사가 초대해줬거든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크리스마스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동대문 시장의 활기, 명동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강의 겨울 풍경,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박사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박사의 부인이 만든 갈비찜이 일품이었어요. 식사 후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내년에도 함께 하시죠. 저는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하면 서울에서 살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네, 이 나라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좋아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새해 첫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음악, 아름다운 건축물.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2026년을 돌아봤습니다. 1월에 제 인생은 무너졌지만 한국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롭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한국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2027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박사와 연구 미팅을 하고 ADD 연구원들과 교류하고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강연하죠.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아직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요. 소문으로는 해성6가 시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2028년이면 공개될 거래요. 현무 6는 더욱 강력하다고 하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의지와 끈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민족의 저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한국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한 기술들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독자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까지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1950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런 나라가 탄생할 것이라고요. 1990년 누가 믿었겠습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모든 비웃음을 이겨내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의 친구입니다. 진실을 옹호하는 친구이자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함께 꿈꾸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겸손을, 용기를, 그리고 희망을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배움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진실을,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브래드 톰슨입니다. 한국의 친구로서, 진실의 증인으로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요. 여러분의 70년 여정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영원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크유. 감사합니다.